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 열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것들은 불교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밀도 있게 답하는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도 다른 분들까지 같이 작업했던 거가 있으면 한 65권, 그 다음에 학진등재지 논문 수록한 것만 한 190편을 제가 썼었고, 뭐 박사 논문도 7개를 썼고, 그리고 여기저기 글 쓴 걸 쓰면 뭐 엄청나게 많이 이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출가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 최소한의 행동을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전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한번 세웠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한 원력이고 어떻게 보면 참 가시밭길 같은, 경전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는 반야심경을 처음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들을 하고 싶었냐면 대승경전에 4가지 큰 경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야부 600대반야경이라고 하는 반야부 경전,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의 사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가지인데 반야부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을 하고, 그리고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을 하고, 그래서 선을 하나 안 해야겠나 싶어서 6조단경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총 5권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을 써서 출판사에 먼저 줬고요. 그랬는데 누군가 저한테 자꾸 열반경을 하라고 압력을 끊임없이 넣어서, 그래서 열반경을 먼저 만들게 됐고, 열반경 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마땅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보다 고생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을 한다거나 화엄경을 한다거나 법화경을 하면 그것들은 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제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상 아는 거고. 근데 열반경은 사실 중요한 경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열반경 읽은 거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그때 경전이 한글대장경 쪽 역경원에서 번역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쓴 게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열반경의 세계인가.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작업들을 해야 됐었고,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번역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번역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한글 번역이 경전 어지간한 거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오려 붙일 수 있게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 정도 시스템. 그게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서 찾아. 그 정도 못 찾을 정도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인터넷으로 사면 내일 배송돼요. 그러면 그게 어딥니까? 야, 그거를 굳이 꼭.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식 상황이라서 이 경전들을 단순히 번역하는, 그러니까 저희 선배 세대들은 그 역할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어른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획을 그었던 어른이 제가 메시고 있는 탄원호 스님입니다. 오대산의 탄원호 스님이 그때 한문 전용에서 한글로 급격하게 한국 사회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글로 바뀌니까 이제 누군가는 그걸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재를 전부 다 그 어른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필생의 작업으로 번역을 하신 거고, 그 뒤로도 이제 탄원호 스님, 어떻게 보면 가장 걸출한 제자인 무빈호 스님께서 그걸 이어서 좀 더 현대적 한글로 번역을 또 하시는 거고, 그래서 번역본은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터넷에서 다 풀려 있기 때문에 그냥 오려붙이기까지 가능한,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만 가지고도 이게 원래는 40권짜리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안 한 이유도 있어요, 사실.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번역의 시대는 이미 한 단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주고 어떻게 알아듣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초점이었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이 열반이에요.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열반하면 큰 스님 열반하셨다 이러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육체가 사라질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부처님이 35세 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유여열반, 아직 남음이 있는 열반, 어떻게 보면 약간 미진한 열반,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실 때 드는 열반이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그래서 그걸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열반.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사실 그 열반에 있어요. 그래서 불기의 기점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해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핵심 포인트라면 35세 때를 기준으로 불기를 잡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점으로 왜 잡느냐? 그거는 열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철학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전.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부터 나오는 8종의 열반경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정리가 잘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 7개월 동안 어떻게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어떻게 열반에 드셨는가, 쿠시라간의 열반에 이르는 7개월의 여정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인도 사람도 이런가 싶을 정도로 적어놨어요. 아주 진짜.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제자들이 부처님의 열반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반은 행위가 아니고 내면에서 어떻게 증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철학적으로 풀어서 재구성한 게 대승불교의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승열반경,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그냥 대승열반경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똑같은 명칭에 소승열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헷갈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느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애국가에 나오는데 천주교에서도 하느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이 그 하느님이냐? 택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소승열반경, 대승열반경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면 트집 잡는 사람들이 요즘은 소승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뭐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나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종류. 그러면 말할 때마다 그 8종류를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룹으로, 그러니까 야구, 축구, 이런 식으로 그룹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승열반경, 대승열반경, 소승열반경은 8종류가 있고, 대승열반경은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이 열반경 이야기를 계속 책에 따라서 책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굉장히 도발적 주제입니다. 인도의 암송문화 과연 정당한가? 불교를 얘기할 때, 초기 불교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암송해서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500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제자들이 기억을 해서 이렇게 마치 이 물병에서 저 물병으로 물을 따르듯이 옮기듯이 그렇게 됐대.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남방불교나 이렇게 불교를 체계적으로 안 배우신 분들이 그런 걸 잘 믿어.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굴뚝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굴뚝 유럽 굴뚝은 내려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굴뚝 못 내려옵니다. 거기 내려올 정도면 굉장히 다이어트한 산타야. 그래서 그런 정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이야기하는 걸 외울 수 없습니다.
그대로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가든 하버드에 가든 전 세계 수재들을 다 모아놓고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수업해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전체를 다 기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송으로 전달했다면 지금보다 경전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처음부터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암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초기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러한 제자들은 상당 부분 유행 생활을 했어요. 정주에서 뭘 쓰고 뭐 이랬던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생활을 했어요. 유목문화는 대부분 암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암송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잘 외웠을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노래방이 생기기 전에 노래 가사를 더 많이 외웠고,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핸드폰 없어지고 나면 분실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다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데 올려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구걸하는 사람.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상 외웠다니까, 수첩에 적고 막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이 더 많이 외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이 외울 수 있는 총량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한같이 진짜 기억력이 대단해요 라고 해도 인간의 편차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지 초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합송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제자들이랑 같이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1시간 동안 했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듣고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자기 생각일 수 있으니까, 착각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교차 검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합송, 그걸 이제 합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그 정도 양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한만 혼자 나는 만을 외우고 있고 딴 사람들은 100도 못 외워, 이러면 이게 전달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정도,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500년을 내려오면 천재가 한 명이 있어. 그래도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 왜? 몇 세대를 지나면 어차피 외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10,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어. 근데 아주 특수한 사람이 100만 개를 외울 수 있어. 그 사람이 100만 개를 외웠다 치고 계속 전수화돼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10,000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은 다 외웠어요 라고 하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안한 자체도 부처님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 동안 시자였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앞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암송이다라고 하는 게 미안한 얘기인데 문화적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기록이나 왜 인간이 원시사회부터 다 암송을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쓰기 문화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게 책으로 바뀌고 지금 인터넷까지 저렇게 들어가느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는 그 특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적인 것 때문에 유행한다라고 하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한 가지 존재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신성한 것은 글로 쓰면 반대적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도 있고 트집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서 전수한다라고 하는 뭐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데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진짜 정당한 거면 그냥 다 열어놓는 게 제일 정당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가 아니고 다 오픈해놓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가 사실은 가장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이 통판으로 책을 찍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오자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오자가 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책을 냈는데 이게 뭐 한
한 4세 정도 찍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찍을 때 처음 찍고 나면 오자 교정을 합니다. 아무리 눈을 빠지게 봐도 거의 한 6차, 7차 교정을 보거든요. 제가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출판사랑 그다음에 제 지인이 또 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봐도 오자는 계속 책이 찍혀 나오면 오자는 생겨.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쇠를 거듭할 때마다 좀씩 수정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판하고 두 번째 판, 재판, 3판 이렇게 보면 얘네가 오자를 뭘 고쳤구나. 어떤 경우는 내용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용어를 나는 이 용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트집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 중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교 중국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도에서 불교가 유행하던 핵심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용어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불교 중국 이러면 중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중국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다가 바꿔줬어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뭘 바꿨는지를 알 수 있지. 암송은요, 안 됩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바꿨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도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외운 걸 가지고 나중에 책을 쓰거든요. 기원전 1세기에 알루비아라 사원, 스리랑카의 알루비아라 사원부터 이제 글로 문자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암송한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기입니다. 인쇄는요, 한 번 찍을 때 뭐 100개가 찍혀, 1000개가 찍혀. 한 번 내가 쓴 글이라도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내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손으로 쓰잖아? 매번 좀씩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의도해서 다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착각을 많이 하고 뇌가 그런 착각 현상을 굉장히 잘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살면서 저는 더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런 거 녹화하면 사실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단어나 인명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는 거야. 근데 입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없어. 그런데 찍어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왜 잘못 말했어요? 라고 하면 내가 그걸 왜 몰라?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살았고, 나 막 90년대생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살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살았는데 내가 그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런 걸 착각하겠어? 라고 하는데 다시 보면 실제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는 교정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약속 정해놓고 서로 딴소리 하는 경우. 그게 그 사람이 불리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영상이 많이 찍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는 자동 녹음 기능이 그걸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서로 얘기가 다르면 그럼 그때 그 통화 내용을 불러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경기 끝이에요.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암송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암송을 듣는 사람이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인상 깊은 것만 외워.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를 이렇게 빌리려고 하잖아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필터를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음이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글을 썼거나 직접 말을 남긴 게 아니고 결국 자기네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번 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어느 정도나 정당하냐? 에 대한 논점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투명하기 시작을 해요. 불교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빨리라도 정리를 했으면 다행인데 무려 500년 동안이나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승을 하다 보니까
로댕, 오뎅, 덴뿌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원소스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차라리 불확실하더라도 기록으로 어느 정도라도 남겼다면 어떤 게 원형이야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남은 자료들 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추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뽑아서 이것은 원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암송문화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경장과 율장, 논장은 나중에 경이나 율을 주석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뒤에 나오는 거고, 경율은 부처님 당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장이 당연히 빠르고요. 율장은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뭐 6년 뒤, 7년 뒤 약간씩 기록들이 달라요. 그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대나비고 그때 음계를 범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수제나 비구가 음계를 범하면서 시작이 되는 그런 사건에 시작이 돼서 명확한 시점 자체가 있어요. 근데 율장마다 좀씩 얘기가 달라.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대해서. 근데 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깨닫고 나서 불교가 성립된 뒤부터면 오비구부터 경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뭐 우파카를 만났거나 제위파리를 만났거나 라고 하는 데서부터 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당연히 율이에요. 그러니까 발생 순서는 경율이고요. 결집 순서는 율경입니다. 율경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지금 제가 뒤에 적어놓은 사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아가마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를 하면 니까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함, 그 다음에 중아함, 장아함, 증일함. 이게 이제 니까야로는 쌍유따, 마치마티가, 앙구따라 이렇게 되는데, 경전이 몇 개냐면 50권, 60권, 22권, 뭐 51권 이러는데, 이거 권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에 수록된 게 1362권, 이 경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2, 30, 471. 자바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부경전인데, 요게 이제 잡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편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분량은 자바함, 중아함, 증일함이 거의 분량이 비슷합니다. 총 분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전수가 많다는 얘기는 짧은 게 많이 들어갔구나. 장아함은 30권밖에 경전이 30개밖에 수록이 안 됐어. 긴 거구나. 그래서 길이에요. 잡은 자잘하다. 그 다음에 중은 조금 중간, 장은 길다. 그 다음에 증일은 1씩 늘어나. 1, 2, 3, 4, 5, 이 책의 순서에 의해서 10가지로 해서 하나씩 늘어나, 경전이.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증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늘어난다, 이렇게. 근데 이게 4가지예요. 가장 그래도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짧은 게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 짓기도 상당히 어려워. 암송하려면 짧은 게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런데 저 패턴이 4가지나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뀐 지 오래됐다. 얘네 바뀐 지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흐름으로 갈라졌구나. 그러니까 춘향전으로 얘기하면 원 Q 자료라는 게 있을 거야. 맨 처음 시작된 Q 자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살들이 붙어. 근데 춘향전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춘향전 설정도 있고, 춘향이 추녀라는 설정도 있고, 이몽룡이 안 돌아온다는 설정도 있고, 별로모 설정이 다 있어. 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이야기들이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사함을 보면 이게 너무 차이들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Q 자료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졌구나,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함이나 니까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겁니까? 오래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것이 기록될 때는 대승경전도 같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기록 시절만 보면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통성을 가진다면, 저것들이 정통성을 가진다면 훨씬 원형에 비슷한 구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나가요. 그 얘기는 원판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벌어졌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율장도 마찬가지예요. 율장이 6가지가 있어요. 이거 남북전 6부율이라고 하는 건데 4분율, 5분율, 10속률, 마하승기율, 설일치 우부율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거를 이제 통합해서 157권을 하는 거죠. 의정 스님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방률이라고도 하고 빨리율이라고도 하는 저렇게 6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집단에 법이 6종류가 있을 수 있어? 국가에 6개의 법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의 집단이 아니구나, 너네. 그 얘기는 뭐야? 분명히 부처님 당시에는 하나의 집단에 시작했겠지. 승단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지만 법이 지금 2개가 있죠. 우리 한민족을 지배하는 법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2개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족이 더 널리 퍼졌으면 5, 6, 7, 8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식 체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원형이 뭐냐? 암송을 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원형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불교학자들이 가장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문헌은 율장에 건도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22건도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건도부 부분이 가장 오래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율장은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 모르면 손해를 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리고 형태 자체도 좀 지저분해요. 깔끔하고 굉장히 심플하면 오히려 뒤쪽입니다. 반야신경이 오히려 뒤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짤막한 것들이 더 옛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늘어났다가 이렇게 딱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첨예하게 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 생활상들이 많이 나와라고 하면 그게 가장 오리지널할 거다. 그러니까 원 부처님 시대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율장 부분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저 사암 말고 더 오래된 게 있어요. 사실은 더 오래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오래된 자료가 뭐냐면 법구경, 수타니파타, 수타니파타예요. 그 다음에 장로계, 장로니계, 큰 스님, 남자 큰 스님, 여자 큰 스님의 개송. 그 다음에 법구경은 대충 아시는 거고, 수타니파타를 경집, 경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 세 문헌의 특징이 뭐냐면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송으로. 그래서 나중에 대승경전에서도 이 사구계라도 외우면 이 개송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외웠기 때문에 외우다 보면 그냥 서술형 문장보다는 이렇게 개송같이 운율이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노래가 일반 그거보다 더 잘 외워지는 거지. 일반 문장보다 잘 외워지는 거지. 그래서 천수형 같은 거 외울 때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운율을 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좀 더 잘 외워져. 그래서 개송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그렇게 외워서 지금 남원 문헌, 그러니까 개송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오래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부처님이 개송으로 얘기하냐? 사람이 말로 얘기하지 개송으로 얘기하냐? 라고 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판소리는 재밌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스토리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송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면 누군가 외우고 싶어서 손을 다 댔구나. 개송 형식으로 다 바꿨구나. 그 얘기는 손이 탔다는 얘기잖아요. 개송도. 사암이나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오래된 문헌이에요. 오래된 문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분명한 거는 사람은 개송으로 얘기하지 않아. 아무리 시인이라도 윤동주, 김소월도 시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니까. 시를 가끔 얘기하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로 전체가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 전면 수정이 들어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원자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의 정당성을 가진다? 사실은 그거는 약간 미개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만약에 그게 정당성을 가진다면 지금도 암송으로 사람들이 다 하겠죠. 물론 뭐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그걸 외우고 있어. 대장경을 다 외우면 그거를 삼장법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대단한 칭호를 주고 그래봐야 메모리 32기가도 안 된다. USB 32기가 이런 거 주잖아요. 집어 던진다. 받자마자 에이 이게 쓰라고 주는 거야. 뭐야 이런 식의 그 정도도 안 되는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거를 위해서 평생을, 그리고 외운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듯이 외운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외우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이 나온 뒤에도 외웠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선도 외우는 거예요. 사설을 외웠다니까. 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사설 3경까지 외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좀 외웠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서는 아니고 삼서를 외웠지. 논어 맹자 대학 아니 맹자는 아니고 대학 중용 논어를 외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성대 박사과정 졸업할 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거의 전체를 어느 정도 이상 외우고 있어야 돼. 원래는 사서가 나오는데 맹자는 선생님들이 가끔 내. 그리고 맹자는 떨어지면 돼요. 이 논어 대학 중용 합친 것보다 맹자가 훨씬 많거든.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 이거는 인간이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유동학부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그만 포켓 사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봐요. 거의 100% 외우는 건 아니고 거의 숙지 상태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나오면 다다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 걸 어떻게 해. 졸업하고 싶으면 외워야지. 지금 같으면 졸업 못했지. 지금 같으면 졸업 못했지. 그래서 암송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 귀할 때, 책이 귀하고 이럴 때 그런 특수적인 문화고, 책이 있으면 책이 당연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인쇄가 당연히 나온 거예요. 인쇄가 당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암송 문화가 미개하기만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시대가 변하거든요. 시대가 변하거든요. 책은 안 변합니다. 암송한 건 자기가 유도리만 있으면 이렇게 변형시켜서 전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안경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안경 쓰는 게 죄인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른 앞에서는 안경을 쓰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상 앞에서도 안경을 벗어났었고, 임금 앞에서는 안경 쓰면 안 되고,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안경을 벗고 인사를 하고 이랬었어요. 여러분 세대 때. 여러분 세대 때. 아주 옛날 아니고 여러분 세대 때. 진짜. 제사상에서 안경 쓰고 들어가면 그게 호로자식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여성분이라서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게 인식이 안경이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논점이 바뀌었냐면 안경은 오케이인데 또 다른 논점이 생긴 거죠. 색안경을 쓰는 거는 좀 그렇지. 선글라스를 어른 앞에서 쓰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금 한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근데 선글라스인 줄 알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나는 이거를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나 의료야. 이게 싸가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나는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도 색안경들을 살살 쓰는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뀔 때 안경은 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책으로 규정을 해놔버리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암송으로 해버리면, 분리하면 자기가 조금씩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냐면 되게 재밌는 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로 고급 언어로 우리 경전을 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통일해서 표준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를 노를 하고 각 지방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편한 언어를 써라. 이게 처음부터 불교는 하나의 단일 체계로서 저렇게 통합된 전승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영어로 하는 거하고 불어로 하는 거하고 독어로 하는 거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왜? 그들의 문화권에 맞는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문화 그리고 그 언어를 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일성이 원래부터 부족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다양성이었고, 그리고 부처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열반경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법등명 자등명 하면서 내 교단에는 후계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단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경전을 만들 때는 어떤 표준을 아무튼 잡기는 잡아야 돼. 근데 처음부터 그거는 혼란스러웠었고, 처음부터 정해진 게 딱 있었느냐. 1차 결집, 2차 결집 뭐 이런 게 있었다던데요. 진짜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율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 굴레 결집, 저도 이런 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섭이 전체 교단의 다 정당성을,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논점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이게 집단, 부분 집단의 결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통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거를 해서 리더를 뽑았어. 그런데 전체 국민이 투표한 게 아니고, 제주도만. 그러면 도지사 아니냐? 이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 너네는 도지사를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단의 룰 아니었냐?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교는 정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는 적었고, 자율성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리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암송 문화는 무조건 불투명하고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일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처음부터 존재했었다. 그리고 불교는 왜 그런 조건, 애매한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네가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집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500년 동안이나 저걸 전승시키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5만 떼만 가지가 다 섞여 있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 남방불교는 더 정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방불교는 분별설부라고 해서 사실 그게 부파불교 중에서도 굉장히 군소부파예요. 군소부파. 설일치유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부파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군소부파고, 그리고 걔네는 계속해서 경장이나 율장을 수정하면서 쓰려고 했어요. 우리는 번역만 딱 해놓고 북방불교가 안 썼어요. 모셔만 나. 율을 쓰려고 그랬더니 노팬티로 다녀야 돼. 왜냐면 인도는 더우니까. 가사 안에 노팬티야.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안 돼.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야, 얼어. 안 돼. 야, 맨발로, 부처님 맨발로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맨발, 그러면 죽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도는 하복밖에 없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승복이 하복이 없어졌다. 하복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문화 차이 때문에 율장은 그대로 모셔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형에 가깝고, 남방불교 쪽은 그걸 쓰려고 했어요. 계속 재개정하면서 쓰려고 했어. 그래서 원형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단 번역 차이에서 남방불교의 빨리 언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인접 언어예요. 인도하고 인접 언어. 그래서 유사성에서, 그러니까 번역어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자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언어예요. 그래서 번역어로서의 오류는 이쪽이 더 많아요. 하지만 연대적인 고층 자료는 오히려 한문에 있어요. 한문에. 그리고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모든 경전 앞에 나오는 이야기 진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 여시아문이 뭔 뜻이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야. 오류를 인정하는 언거라니까? 나는 이렇게 들은 거야.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야, 저런 거를 맨정신으로 맨 앞에다, 경전 앞에다 박는 게 정당한가? 이것은 신에 계시고 이것은 무조건 바뀔 수 없는 거야가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이랬었어. 그러면 네가 들을 때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아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기도 하고 오류의 개연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판단은 네가.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택까지 해줄 필요가 없고 선택지를 주고 선택은 네가가 가장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 관점에서 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식의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이 꼭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정통이고 그대로 내려왔대. 그대로 내려왔으면 저렇게 4가지 버전이 나오거나 6가지 버전이 나올 수도 없고 500년 동안 말로 전해서 그대로 내려왔으면 야, 그거는 거의 아이언맨급이에요. 인도가 저렇게 안 살고 있을걸. 인도에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인도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 남방불교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너네는 발전하지 못한다. 동아시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암송 문화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허구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저건 넌센스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의 원음이 정당하다. 그것도 원음을 따질 수도 없고 그 원음이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유신론적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말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연기법을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나름의 변화적인 적절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은 팀 쿡의 아이폰이다.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다. 그 처음에 원형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엄청나게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 진리가 돼가지고 나는 나이트 형제의 비행기만 탈 거예요. 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1을 저는 쓰겠습니다. 제 생각에 안 틀리면 아마 구동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대로 그냥 안 쓰고 그대로 놔둔 거 개봉을 해도 안 돌아갈 겁니다. 지금 성능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마차에서 시작을 해서 자동차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차를 타겠습니다. 타시면 됩니다.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완료돼서 타친 거라면 교리 발달사도 성립할 수 없고 대승불교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닫힌 구조가 아니고 열린 구조였었고 불교는 원래 그런 걸 용인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그러니까 암송을 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거 말고 아예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식의 방식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승열반경과 대승열반경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에 그 역사적 이야기는 7개월 동안 벌어졌었던 그 사건들 그걸 적고 있는 그게 소승열반경, 8종의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고 대승열반경은 하루를 의미해요. 시간이 하루입니다. 40권짜리 책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거는 하루만의 스토리예요. 그 열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승열반경. 그래서 소승불교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사를 넘어서는 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후대 시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과제 그다음에 그 깨달음이 대승열반경에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반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